안녕하십니까. 셰프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한식 위생안전 핵심 문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위생안전 핵심 문제는 한식뿐만 아니고 양식, 일식, 보고, 중식, 조리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하고 조리사 고시, 즉 단체급식소나 정부, 지자체 이런 데에서 임용을 하는 조리사에 대한 시험 대비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과목에 불구하고 그 초점이 약간씩 다르게 과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모두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식 위생안전이라고 해서 한식 시험을 보는 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을 보시는 분도 이 과목을 들으시기를 권장을 하고요. 역시 한식을 보시는 분도 위생안전 관련된 부분은 다른 과목 쪽의 위생안전 부분도 함께 수강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진균독과 그 독성을 짝진 것으로 다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진균독이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진균독은 우리가 곰팡이독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독을 통틀어서 우리가 마이코톡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코톡신의 특성을 머리에다 두고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1. 지아레레논 세균성 무백혈구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지아레레논은 곰팡이에게 오염된 보리, 옥수수, 목초 이런 것들을 가축이 섭취하면서 이제 감염이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젖소에 그 유방이 커진다든지 고환이 수축된다든지 이런 불임이 된다든지 해서 생식기 계통의 독성을 초래하는 것이 지아레레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플라톡신 간장독, 예, 맞는 말이고요. 시트리닌 신장독, 맞는 말이에요. 스포리데스민은 과민성 피부염, 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의로 가장 올바른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식품 첨가물을 대상으로 하며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부류는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장품은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되지 않는다,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용어도 헷갈리지 마세요. 건강기능성식품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다. 물론 식품 요소를 얘기할 때는 건강기능성 원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공식 용어이기 때문에 기능성 식품이라고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 관련 위생을 말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음식과 화장품이세요. 화장품은 제외된다고 그랬죠. 식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식용, 의약품. 이 의약품은 무조건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먹는 의약품이라고 하니까 그럴듯하지만 의약품은 제외된다. 기구, 용기, 포장 등 음식 관련 모든 위생을 말한다. 해서 식용의약품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원래는 대상이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났을 때에는 이런 용어를 쓰질 않아요. 식품위생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식용의약품이라는 말이 빠져도 2번이나 4번이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라는 그 지문이 없으면 4번을 답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2번이라는 더 가까운 답이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될 수 없다. 이 식용의약품을 빼더라도. 예.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패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을 지금 물어봤어요. 부패는 우리는 부패, 이걸 썩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썩으면 부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통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음식에 대한 전문가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걸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백질 식품이 유해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 이걸 우리가 썩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유해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니까 썩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부패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요. 탄수화물 식품이 발효에 의해서 분해되는 상태인 거, 발효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그리고 비타민 식품이 광선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은 통상 이거는 산화 쪽하고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식품이 산소에 의해 산화되는 상태, 이것도 여기 산패라고 그래요. 산패. 그러면 탄수화물이나 지질식품이 유해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건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변패라고 합니다. 부패가 아니고.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냉동 중에 육질의 변화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냉동 중에 변화되는 육질의 변화로 바르지 않은 것. 1. 단백질이 변성되어 고기 맛이 떨어진다. 맞는 말이에요. 냉동을 하면 웬만해서 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변패는 잘 안 되죠. 냉동이 됐을 때는. 그렇지만 오래 냉동을 시켜놓으면 변성이 돼요. 이 변성이 뭐죠? 이거는 썩는 게 아니고 파괴되는 거죠. 단백질 성분이 파괴되는 거예요. 2번 고기 내의 수분이 동결되어 최적이 팽창한다. 당연히 물이 얼면은 부피가 늘어나죠. 맞는 말이에요. 건조에 의해 감량이 발생한다. 냉동 중에서도 건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줄어들죠. 단백질의 용해도가 증가한다. 아니에요. 용해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단백질이 언제 용해되느냐면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소금물, 그 다음에 이제 등전점에서 멀어질수록, 그리고 친수성 단백질의 경우 물속에서 용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냉동 중에는 용해가 안 된다 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 냉동 중에 변화되는 육질로는 일단은 육즙이 소실될 수 있어요. 육즙이 4주 이상 장기 보관을 할 경우 한 11% 정도까지 육즙이 소실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이 여기 변성될 수 있죠. 그리고 조직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질의 양은 변하진 않아요. 냉동 중일 때는. 그렇지만 풍미가 저하돼서 맛이 떨어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의 냉장 효과, 이건 냉동이 아니고 냉장이네요.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세균의 사멸이 아니죠. 세균, 냉장 상태에선 세균의 사멸이 안 돼요. 식품의 보존기한을 연장하죠? 맞는 말이에요. 식품 영구 보존은 안 되죠. 이건 냉동에서도 영구 보존은 안 돼요. 물론 이제 품질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보존은 되겠지만, 4번 미생물의 멸균, 더더군다나 안 되죠. 멸균은 이 사멸보다 더 강한 거예요. 멸균이라는 말이. 나중에 그 용어 설명에서 또 나올 거니까 이 정도로 해서 여기서는 넘어가고 6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과체류를 저장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AF, 상온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포장한다 해서 AF라고 한 거네요. 알루미늄 포일이라고 해서 이런 용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이 1번이 되겠죠. ICF, 아이스 코팅 필름이라는 뜻이에요. 아이스 코팅 필름을 사용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막제를 사용해서 코팅한다. 맞는 말이죠. 이 피막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 이게 식품 첨가물 중에 하나죠. 예,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에 껍데기에 아주 얇은 막을 씌워요. 그래서 눈으로 봐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기가 막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막제를 입히면 습도가 유지가 되고 보기에 예쁘죠. 예, 먹음직스러워진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CA 저장법은 가스 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산소를 극도로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확 늘리고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온도를 냉장 온도 이하로 쭉 떨어뜨려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채소하고 과일에 집중적으로 하는 저장법이죠. 이것 때문에 과일이 예를 들어서 사과다 그러면은 가을에 추수를 해서 CA 저장을 시키면 사실상은 물론 이제 이것도 기한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음 해 사과 날 때까지 사과가 싱싱하게 나올 수 있어요. 예, 이제 법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계속해서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침수조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침수조리. 이 침수조리는 습열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습열조리하고 침수조리가 다 물하고 관련된 건데 습열조리는 열을 끓인다든지 이런 열을 추가하는 거고요. 침수조리는 열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물에 담근다 그런 뜻이에요. 예, 간장, 술, 식초, 조미액뿐만 아니라 기름 등에 잠기도록 하여 필요한 성분을 침투시킨 것을 총칭한다. 맞는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게 맞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침수라고 해서 이게 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름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장법, 당장은 뭐죠? 당장. 이게 당분, 예를 들어서 설탕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꿀이라든지 염장, 이거 염은 뭐예요? 염장을 지른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 소금이란 뜻이죠. 예, 손쉬운 저장법이고 장기간 담가둘 경우 영양 성분이 많이 침투되어 바람직하다. 예, 거꾸로 얘기되죠. 침투되는 게 아니고 용출되죠. 예,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죠. 장기간 담가두는 거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 공유나 두류는 충분히 침투시키면 조미료의 침투가 용이하고 조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예, 침수를 충분히 시키면. 그러니까 밥할 때 20분 이상 쌀을 담궈 놓으라고 그러죠. 예, 4번. 부득이한 침수도 영양분의 용출이 커질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꼭 침수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양분 손실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8번. 다음 중 황색 포도상 구균. 황색은 노란색이라는 뜻이고 포도상이라는 것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구균이라는 것은 모양새가 동그랗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균 모양이 동그란 거예요. 이에 의한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장독소인 엔테로톡신에 의한 식중독이다. 예,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독소형이에요. 독소형. 그렇기 때문에 엔테로톡신이라고 하는 독소가 이제 문제가 된다. 잠복기는 1시간 내지 5시간 가장 짧아요. 황색 포도상 구균이 식중독 균 중에서 가장 짧은 그 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감염형 식중독을 유발하여 사망률이 높다. 사망률이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감염형이 아니고 독소형이라고 그랬죠? 예, 엔테로톡신 이게 독소니까. 예, 3번이 틀리겠습니다. 독소형 식중독이에요. 주요 증상은 구토, 복통 등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통조림과 관련된 거예요. 예, 잠복 기간은 음식물 섭취 후 3 내지 5시간이다. 아니에요. 12시간 내지 36시간입니다. 2번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아니에요. 이건 포자를 형성합니다. 독소형은 포자를 형성하는 거예요. 독성이 강한 단백질 성분의 독소를 생성하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병원체는 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가 아니에요. 병원체는 열에 약해요. 독소는 열에 강합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황색포도상 구균도 마찬가지예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나 황색포도상 구균 다 마찬가지로 병원체는 열에 약합니다. 그러나 독소는 열에 강하다. 4번 주요 증상은 현기증, 두통, 신경장애, 호흡곤란 등이다. 예,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 계속해서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살모넬라에 감염되기 쉬운 식품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살모넬라는 육류, 어패류나 육류, 어패류의 가공품, 그리고 우유, 유제품, 난류, 알이죠, 알, 가금류, 닭이나 오리 이런 거, 양서류, 개구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살모넬라에 감염되기 쉬운 거예요. 예, 김밥은 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염되기 쉬운 거예요. 달걀, 개구리 다 감염되기 쉽죠. 통조림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쪽에 관련된 거고요. 살모넬라균은, 통조림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살모넬라균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현기성 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같은 것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분변 오염지표에 해당하는 미생물.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헷갈리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분변 오염지표는 대장균이에요. 대장균. 대장균 군이 아니에요. 대장균. 이 인터넷에도 이 대장균 군이 분변 오염지표라고 설명한 데가 많아요. 네, 아닙니다. 대장균 군은 식품 오염지표예요. 식품이 세균에 오염됐느냐라는 거에 대한 지표지 분변 오염지표가 아닙니다. 장구균은, 얘는 분변 오염지표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음식에는 대장균을 가지고 쓰는데, 장구균은 언제 쓰느냐면 냉동 냉장식품일 때 장구균을 분변 오염지표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생균은, 이거는 식품의 세균 오염지표로 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장균은 분변 오염지표, 대장균 균은 식품 오염지표, 장구균은 냉동이나 냉장식품의 분변 오염지표, 생균은 세균 오염지표, 식품의 세균 오염지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스테필로코커스 아레우스의 특징이 아닌 것이 뭐냐? 예, 스테필로코커스 아레우스는 황색 포도상 구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는 척 하느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황색 포도상 구균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황색 포도상 구균은 손에 상처가 있을 때 장갑을 끼고 조리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화농성 상처에 의한 감염이 무지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 끼고 조리하면 되겠지, 그건 안 된다. 판매용은 절대로 안 돼요. 판매용은. 그 다음에 동물성 자연독 식중독균이다. 예, 틀렸죠? 동물성 자연독 식중독균이 아니고 외인성이에요. 병원체는 열에 약하다. 병원체는 열에 약해요. 그러나 이 엔테로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는 열에 강합니다.
내열성 독, 이게 독소는 내열성이에요.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테트로도톡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설명된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테트로도톡신 하면 복어, 독이에요. 복어독. 동물성 자연독으로 주로 복어에 많다. 맞죠? 감염 시 신속하게 위내 독소를 제거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햇볕에 약하다. 아니에요. 햇볕에 약하지 않습니다. 열에도 강해요. 난소, 간, 내장 등에 특히 많다.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어조리는 반드시 복어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섭족에 들어있는 동물성 자연독으로 신경계통의 마비를 일으키는 독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섭족에 뭘 섭족에라고 그러죠? 통상 우리가 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합, 홍합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섭족에라고 그래요. 이거는 바로 삭시톡신이 답이 되겠고요. 베네루핀은 조개는 조개예요. 어디에? 모시조개, 굴, 바지락. 무스카리는 독버섯, 특히 광대버섯 이런 거. 식효톡신은 독미나리 쪽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싹이 나거나 녹색 부위의 감자에서 생성되는 식물성 자연독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솔라닌이 되겠습니다. 셉신은 뭐예요? 셉신은 감자는 감자인데 썩은 부위, 감자의 썩은 부위에서 나는 독성이 셉신이에요. 리신은 피마자, 우리가 아주까리라고 그러죠. 예, 아미그달린은 예, 청매, 살구씨 이런 데 들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신선도가 떨어진 꽁치, 고등어 등을 섭취했을 경우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 성분을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히스타민입니다. 히스타민. 히스타민이 그 히스티딘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제 히스티딘은 필수 지방산에 속해요. 근데 꼭 필수 지방산은 아니에요.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엔테로톡신은 황색 포도당 구균이죠. 식효톡신은 미나리로부터 오는 내인성 자연독이죠. 식물성 자연독이죠.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동물성 자연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이타이타이병의 원인 물질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예, 이거는 카드뮴이에요. 이타이타이병하고 미나마타병하고 이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나마타병 수은이거든요. 이거를 외울 때 미나마타는 4글자잖아요. 4글자. 수은은 2글자고. 그러니까 지금 강사 같은 경우는 이거 외울 때 이게 수은하고 카드뮴을 얘가 짧은 그 용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짧은 건 짧은 것끼리, 카드뮴은 긴 거는 긴 것끼리 이렇게 엮어서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카드뮴은 이타이타이, 수은은 미나마타 이런 식으로. 예, 불소는 반상치라고 이에 이렇게 점점점점 그 점이 있는 것처럼 그 까만색 그 무늬가 생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납은 이건 좀 심각해요. 이거는 이제 빈혈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설사, 변비, 설사병도 걸릴 수 있고 변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해질 경우 두통, 언어장애, 신경마비로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이러한 문제는 중금속에 의한 식중독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예,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보존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문제죠?
식품 첨가물에 대한 문제죠. 예, 보존제는 우리가 방부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방부제는 바로 뭐냐면 3번이 답입니다.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3번. 식품 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를 막고 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작용을 하는 물질을 보존제 또는 방부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멸시킨다든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발병되지 식중독에 걸리지 않을 만큼 균을 증식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넘어가기 전에 18번에 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보존제는 방부제라고도 하고 또 항균제라는 말 비슷해요. 이 보존제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항균제라는 말이. 이거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거지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소독은 세균을 죽여요. 죽이는데 병원성 세균을 집중해서 죽이고 그렇다고 완전히 죽이진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죽이느냐? 10만 마리 이하 수준이 유지될 때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마리 이하에서는 식중독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살균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살아있는 균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살균제예요. 그리고 멸균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균뿐만이 아니고 포자, 아포 형성된 것까지 싹 다 죽여요. 그게 멸균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존료가 아닌 것, 방부제가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죠. 예, 소로빈산,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다 보존료고요. 구안일산은 표고버섯의 감칠맛 성분이에요. 조미료 성분이죠. 예, 소로빈산은 육제품, 절임제품, 케찹 이런 데 사용되는 거고, 프로피온산은 빵, 생과자 이런 데, 안식향산이 사실 가장 유명한 보존료예요. 간장, 식초, 청량음료 이런 데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곰팡이독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예, 곰팡이독이 아닌 것. 답은 삭시톡신입니다. 삭시톡신은 아까 문제 한번 나왔었죠? 예, 섭조개, 대합, 홍합, 백합, 가리비 이런 것들에서 생기는 내인성 동물 독이죠? 예, 파툴리는 어디서 생기죠? 사과가 변폐된 거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플라톡신, 된장이나 곶감 이런 거에 부패나 변폐된 것. 시트린은 황변미 독이라고 하는 게 이 시트린이에요. 예, 계속해서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구충의 감염 또는 예방과 관련이 먼 것이 뭐냐? 이 구충은 십이지장충이 구충의 가장 대표적인 기생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참고로 해서 십이지장충을 생각하고 1.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거는 구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십이지장충하고. 왜 그러냐면은 십이지장충은 경구 또는 경피 감염이 되는 거예요. 경구는 채소를 먹음으로써, 그러니까 불결한 채소를 먹음으로써, 그리고 경피는 그러니까 십이지장충에 알이 있는 흙으로 맨발로 막 뛰어다녀서 이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알이.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모기 물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러니까 분변을 비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채소에 그 알이 달라붙지 않게, 그리고 맨발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이게 경피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알을 밟으면 그 발바닥을 뚫고 들어가요. 채소를 잘 세척해서 섭취함으로써 채소에 묻어있는 알을 떨고 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 집단 감염이 잘 되는 것으로, 이게 집단 감염이 잘 되는 것은 우리 조리사들이 이제 단체 급식도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항문 주위에 산란하는 기생충이 뭐냐? 예, 이거는 요충이 되겠습니다. 요충은 집단 감염뿐만이 아니고 자가 감염도 돼요. 야간에 항문으로 그 충이 나와가지고 항문 주위에다가 알을 낳고선 도로 들어가요. 네, 그런 아주 지저분한 충입니다. 편충은 충란으로 감염돼서 맹장에서 기생하는 거예요. 회충은 토양에서 충란을 하고 이제 거기서 조금 자라가지고 감염형 충란이 되면 이제 채소를 통해서 경구감염 돼서 장내에 기생하고, 십이지향충은 경구, 그러니까 채소를 먹음으로써, 그리고 경피, 그러니까 발바닥이나 이런 데를 뚫고 들어와서 소장으로 들어가서 소장 상부, 즉 십이지장에 기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폐흡충의 제1, 2 중간숙주로 옳게 연결된 것이 뭐냐? 흡충은 디스토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 디스토마를 얘기하는 거죠. 예, 폐 디스토마는 제1 중간숙주가 다슬기, 제2 중간숙주가 개나 가재, 이런 갑각류예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물벼룩이 제1 중간숙주고, 반담수어가 뭘 반담수어라고 그러죠? 예, 새끼 때는 담수어인데, 성어일 때는 바다에서 사는 걸 반담수어라고 그래요. 연어나 송어나 이런 거. 이거는 긴촌충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광절 12조충이라고 해요. 광절 12조충. 광절은 이 마디가 길다, 넓다는 뜻이고요. 12라는 것은 열이 이게 분열됐다 할 때 열이거든요. 두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두 조각으로 쪼개졌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외우렁이가 1숙주, 붕어가 2숙주인 것은 간디스토마, 간흡충이고, 크릴새우가 1 중간숙주고 오징어가 제2 중간숙주인 것은 아나사키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동물성 식품에서 주로 기인하는 기생충이 뭐냐? 예, 동물성 식품. 예, 이거는 무구조충. 무구조충은 이게 갈고리란 뜻이거든요. 갈고리가 없다. 그러니까 민촌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촌충. 소를 통해서 소고기를 통해서 감염되죠. 예. 동양모양 선충, 천충, 편충은 이게 다 채소를 통해서 식물성으로 감염된다. 이 동양모양 선충은 이름이 좀 그렇죠? 예, 이게 동양이라는 것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동양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는 뜻으로 동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모양은 뭐예요? 예, 털 모양으로. 털 모양인데 이렇게 털이 복슬복슬한 털이 아니고 이 머리카락처럼 길쭉하다 해서 선충이에요. 예,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투과성이 없어서, 투과성이 무슨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기가 이렇게 딱 그러면 이걸 이렇게 투과하는 거가 투과성이죠. 반드시 처리 부위가 노출되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게 뭐냐? 예, 자외선 살균이에요. 자비는 뭐죠? 물을 끓이는 거. 아는 척 하느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용어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방사선 조사. 방사선을 쪼이는 거예요. 조사가 쪼이는 거. 예, 이거는 뭐 투과성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방사선보다 투과성이 좋은 게 없어요. 방사선 조사는 현재 그 사람이 개발한 소독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안전해요. 많은 분들이 방사선 조사하면은 이거 방사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뒤로 넘어지는 분들이 계신데, 가장 안전한 게 방사선 조사 방법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고압 전기멸균법은 이건 아포까지 다 박살내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멸균이잖아요. 이름도 멸균 소독 방법이죠. 예. 소독은 죽이기는 죽이는데 완전히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살균은 살아있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멸균은
예, 아포까지 다 죽이는 거라고 그랬죠? 예, 방사선 조사는 이거는 죽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죽이는 수준이 아니고 DNA라든지 이런 생물학적인 생리학적인 그런 기초 단위를 박살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방사선 조사의 강력한 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무데나 막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선 소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하기 전에 소독을 하면 포장하면서 또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사선 조사는 포장한 뒤에 소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모두 살펴보았고요. 양식 위생 안전 기출문제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생 안전 부문은 과목에 불구하고 모두 보실 수 있도록 이게 조리 기능사 시험뿐만이 아니고 자격 시험뿐만이 아니고 조리사 기사 고시 채용 시험을 대비해서까지 지금 범위를 깔끔하게 지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잡았기 때문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양식 위생안전 기출문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